네. 오늘은 그 축산업 중에서 환경 이야기하고 외국 사례까지 조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축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 우리나라에 있는 환경부 중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자료를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분야별 배출량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다 증가 추세인데 축산업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이 중에 농업에 속합니다. 그래서 장내 발효와 이건 소에서 나오는 장내 발효 가스 그리고 축산 분뇨에서 나오는 것들이 각각 증가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축 분뇨 발생량 및 처리 현황입니다. 한 분 또 들어오십니다. 잘 들리시지요? 가축 분뇨 발생량 및 처리 현황을 보면 단위는 몇 호, 가축 농가 수고요. 그 다음에 천도, 1000마리. 그 다음에 발생량을 보면은 벌써 하고 계시나요? 지금 시작했어요. 네. 네네네. 네. 그 환경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 사육 축산 농가 수는 줄어들고 가축 사육 수는 늘어났다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분뇨 발생량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늘어났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가축 분뇨 처리에 관련한 거거든요. 여기 보면 자가 처리 소개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다. 자가 처리라는 게 뭐냐면 그 농가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퇴비화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액비화는 액상 처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화해서 방류하는 거, 그다음에 처리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탁 처리 속에는 이제 이걸 위탁해 주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말해요. 근데 보면은 자가 처리 소개가 굉장히 높죠. 이거는 가축 분뇨를 그 어떤 전문적인 회사에서에 맡겨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표가 2개 들어갔네요. 어쨌든 그래서 발생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는 있어요. 그다음에 한유구, 젖소, 닭순이고 돼지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문제는 2012년에 가축 분뇨를 해양 투기하는 것이 금지되었어요. 그 이전에 해양에다 투기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것도 놀라운 일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가축 분뇨 자원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서 가축 분뇨를 적절하게 자원으로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부의 정책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가축 분뇨 발생량이 증가하면 여기에 따라서 퇴비를 만들던 액비를 만들던 해야 되는데 자가 처리하면 이것을 이제 비료를 만들어서 그 농업을 하는 곳에 이제 뿌릴 수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경지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퇴비화를 해도 뿌릴 곳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다음에 가축 분뇨를 자원화해서 이렇게 퇴비를 만든다 한들 지금 우리나라에는 토양 성분이 어 실제로 질소화인이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편에 속한대요, OECD 국가에서는. 그래서 이게 한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미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인제 뭐 여러 선진국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가스, 바이오 가스를 에너지화로 한다거나 연료를 만들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기술을 발전시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성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축 분뇨 자체가 거기 유기물질이 많기 때문에 세균의 발생, 전염병 위험, 그다음에 하수로 유입되는 경우 유기물량을 증가시켜서 또 분뇨를 방치하면 메탄가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바이오 가스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상용화되지는 못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제 또 하나는 비료관리법상 퇴비의 규격.
분뇨법과 가축분뇨법 퇴비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즉 가축분뇨법상에 말하는 퇴비에서 요구되는 유해 성분이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적인 비료관리법으로 쳐서 똑같은 기준으로 하려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완화시켜 준 거죠. 이걸 처리는 뭐 어쨌든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거를 비료관리법은 퇴지의 규격만큼 맞추려면 도저히 이걸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해물질이 굉장히 많이 있는 퇴비가 농지에 투입이 되었을 경우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가축 사체 처리도 문제인데요. 사실 연간 가축 폐사 규모는 정확하게 몰라요.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소 같은 경우에는 그 뭐지? 어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다. 그 다 추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돼지나 닭은 그렇지는 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 생산 이력제? 네네네. 이력제가 있어서 그 마리수를 추정을 할 수 있는데 돼지나 닭은 그거 못하거든요. 마리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축산물 이력제. 예, 그러니까 가축이 얼마 정도 폐기되었 농장에서 죽었는지는 정확한 통계는 없어요. 그래서 이 농가들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냐. 네, 매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가축의 사체는 그 농장주의 자기 소유 땅에 매몰하는 것만 허락이 되는 거지 나머지에 매몰하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염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가축을 전부 살처분해서 그 농장에 묻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중간에 죽은 동물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살아있는 가축이 죽은 다음에 메모를 했을 때는 어쨌든 그게 결국에는 토양의 오염의 큰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축을 많이 키우면 키울수록 환경적 압력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사진이에요. 분뇨가 지금 밖으로 흘러나와 있죠. 쭉 쌓여 있거나 흘러나와 있거나 이거는 지금 분뇨가 막 쌓이고 거기에 소변과 대변이 함께 노출되어서 진흙처럼 막 변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온실가스 발생의 주요 원인은 대변과 소변이 함께 섞여 가지고 발생했을 때 이게 아산화질소로 바뀐대요. 그게 기후위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배설하는 곳과 이 소가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세균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서 발에 무슨 상처가 생기면 감염병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유방의 질병이 쉽게 생길 수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유의 위생 상태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예전에는 이게 젖이 엄청 크잖아요, 유방이. 그래가지고 뭐지? 꼬리에 이 대변 같은 게 묻잖아요. 배설물이. 그게 이제 꼬리를 이렇게 탁탁 젓다가 그 유방에 탁 닿으면은 유방에서 결국엔 착유를 하기 때문에 세균 감염이 있어서 꼬리를 자르는 일도 있었어요. 아, 근데 요새는 이거 좀 금지 추세이기 때문에 너무 큰 고통을 주는 거라서 소꼬리도 뭐 마취 안 하고 그냥 농가에서 자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배설물 처리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똥 싸고 오줌 싸고 그게 다 섞여가지고 지금 이게 거의 진흙처럼 변해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온실가스를 만들어내는 주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참 문제죠. 이런 거. 소의 발이 거의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소의 만약에 발에 어떤 작은 상처라도 있으면 금방 박테리아 감염되거든요. 이거 분뇨로 뒤덮인 사육장 같은 거 이런 거는 그 가축 분뇨 처리에 관련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은 규제가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축산의 환경 영향 관련 언론 보도는 이미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분뇨로 인한 악취가 뭐랄까 이 민원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정적 산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그런 거 지역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축산농장은 동물복지 축산농장도 있지만
환경축산농장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친환경 환경축산농장제라는 게 있어서 2009년도에 범산농장이라는 것이 1호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게 워낙이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더 이상 2012년 이후에는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곳이 없어요.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규정을 완화해서 그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이 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어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 사양 관리를 위해서 조사료, 그러니까 그 뭐지? 사료 외에 그 되새김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조사료를 적절하게 잘 확보를 안 해 주면 위장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폐사 가축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가축 분뇨를 퇴비, 액비를 재활용할 수 있다거나 이런 조건들을 삭제를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환경 이름만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제도이지 사실상 이제 확실 환 뭐랄까 이렇게 핵심적인 환경적인 거는 좀 벗어나게 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축산업이 사실상 친환경적이지 못하지만 이미지를 훼손시키려고 용어에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비중을 줄이겠다라는 그 약속을 국제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게 사실 우리한테도 큰 문제로 다가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비전 수립은 없는 편이죠.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사실 유럽에서도 큰 문제긴 해요.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전 지구적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일단 소에 배설물이 섞이는 것을 문제 삼아서 여기 배설물을 따로 분리하는 그런 시설도 만들어요. 소의 똥과 오줌을 따로 배출시켜야지만 어 그래 가지고 유럽의 경우에도 이런 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캐나다에서는 실제로 배변 훈련 같은 것도 해 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한테 굉장히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 소의 지능도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몇 번만 하면은 그 똥과 오줌을 따로 처리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여기에 따른 변화는 유럽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네덜란드에서는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가축의 수를 3분의 1로 감축해야 된다. 그래 이거는 2019년도에 네덜란드 행정법원이 실제로 인제 과도한 질소를 방출하고 있어서 이것이 EU의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네덜란드에서는 사실 가장 큰 육류 수출국 중에 하나거든요. 젖소 엄청 키워요. 네덜란드 하면은 낙농업이 되게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농장에서 유출된 질소를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자연 서식지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 그래서 가축 수를 줄여야 된다는 정책을 서로 수립하고, 가축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분명히 농장을 접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예산 수립 계획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처음에는 이제 농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지만, 왜냐면 산업을 전환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여러 나라에도 압력이 가해져서 아일랜드에서도 2030년까지 130만 마리의 가축을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기후 위기 대응에서 농축산업 분야에서 27%까지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농업과 축산업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 뭘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책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심각한 문제이고 국제적인 문제인 것 같다는 거고, 또 하나의 축산업의 문제는 노동력 부족의 문제입니다. 가축 전염병이 자주 발생하면서 방역사의 역할, 방역사는 시료를 채취한다거나 뭐 구제역이나 뭐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거 평상시 예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료 채취한다거나 농장에 그 예찰한다거나, 그다음에 가축 농가 정보를 수집한다거나, 그다음에 전염병이 발생하면 차량 이동 통제 같은 거를 해요.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토대로 보면 방역사 한 명당 농가가 360곳이에요.
동물이 91만 마리예요. 그러니까 복무하는 그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이게 인제 소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동물이고 돼지도 상당히 공격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1 인이 단독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산업 재해도 많이 발생하는 편이고, 심각한 업무 탈진율, 그래서 육체 정신적 탈진율 굉장히 높고, 이게 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도 많이 없고요. 그다음에 농촌에 이 젊은이들이 없고, 그래서 축산 농가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인력을 채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어 이게 불법을 많이 고용하는 이유가,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오려면 그게 그 고용 허가제 그거에 따라서 뭐 서류 준비하고 뭐 허가 받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체류 기간이 너무 짧고, 그래서 어 3년 정도의 체류 자격 중에서 4년, 최장이 4년 10 개월이니까 이 기간 동안에 언어 배우고 뭐 하고 이러다 보면 1-2년 소비되고, 그래서 숙련되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문제라는 거죠. 이게 동물들을 다루려면 좀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또 교육도 받아야 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그거 시키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인제 예를 들어 살처분 같은 거 할 때 살처분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사실 일일 고용을 많이 하는데, 한국 사람들을 고용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통제하기가 되게 힘들죠. 일단 언어가 안 통하니까. 아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종 나라의 그 SOP를 다 번역해 놨어요. 이거를 뭐 영어로 설명한다고 다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 뭐 몽골어 무슨 뭐 캄보디아 이거 다 베트남 뭐 이런 식으로 다 해 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염병이 발생을 하면 그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가축 위생 관리하는 그 지자체에서 그 감시관이 가서 이 사람들을 전부 통제해야 되는데 통제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왜 방역에 신경을 쓰고 왜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는, 또 여기서 어떻게 보면 동물복지적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SOP를 잘 만들고 계획을 세운다 한들 뭐 그 한 뭐 12 시간 내에 몇만 마리를 뭐 다 살처분해라 이렇게 하면 각 개체별로 보면은 그 동물들이 충분히 어 기절되고 그다음에 죽음에 이르는 것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인력에 관련된 거는 노령화예요.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상당히 좀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경영주의 고령화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65세 이상의 경영주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2019 년에 62.0% 예요. 62%가 65세 이상의 고령화된 분들이 농장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여기 투입되고 있지 않고, 젊은이들이 이런 거 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 도시로 떠나고, 그래서 인력이 굉장히 모자르고, 또 농장주나 동물을 핸들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현재 이제 고령화 때문에 그 뭐지? 노동 집약적인 거보다는 기술 집약적인 현대화, 축산업의 현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이건 지금 심각해요. 제가 봤을 때 이건 현실적인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 뭐 어차피 할 거면은 막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동물을 잘 다루지도 않고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 들어와서 막 그러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젊은이들도 농촌을 떠나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손실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어디 갔어? 경제적 손실 이거는 근출혈 뭐 이거 근염 이렇게 해서 쓸 수 없는, 도축을 한 이후에 쓸 수 없는 게 버려지는
그 뭐랄까 이렇게 부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산동물의 복지 저해로 인해서 쓸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뭐랄까 식품으로 쓸 수 없게 버려지는 경제적 손실이 연간 24억 원 정도로 본대요. 이거는 대부분이 결합육이고 그중에서 근출혈이 많은데 근출혈의 50% 이상. 그런데 근출혈의 원인은 수송과 운송 혹은 열악한 복지 환경 때문에 발생한 스트레스와 가장 연관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결합육이 발생하면 도축장에서는 농장주에게 배상을 해줘야 된대요.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분쟁의 요인이 된다라고도 하더라고요. 이게 누구 잘못이냐. 그러면 이제 농장주에서는 너네가 그 도축할 때 뭘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배상을 해주는데 이것 때문에 분쟁이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문제가 사실 농장에서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에 농장에서 도축장까지의 종합적인 평가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산동물의 복지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은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되지 못하는 과정에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뭐랄까 이건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죠. 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다음에 검사관들이에요. 검사관은 각 지자체별로 그 수의사들이죠. 대부분. 지자체별로 그 가축 전염병 발생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전체 SOP에 따라서 이거 방역하고 살처분하고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 도축장에 일정 정도 파견이 돼서 여러 가지 검사도 해주고 그래요. 근데 검사관들이 현재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각 지역마다 이제 사람을 뽑아요. 그럼 예를 들어 저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 어떤 뭐 충남이나 뭐 충북이나 거기서 이제 공지를 올리는 거죠. 누구누구 수의사 채용합니다. 30명 채용하는데 막 2명 오고 인력이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이 죽는 모습을 보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 다음에 일은 굉장히 많은데 해야 되는 책임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도축장 같은 데 가면 수의사들이 있긴 한데 수의사가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뭐 항생제 검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실 뭐 동물복지 문제도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것도 사실 기준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너무 인력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도축 시스템 단계별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은 너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고 이게 위기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지자체에서는 아니 뭐 수의사 뭐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위기의식을 좀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돼서 뭐 수의사가 필요 없이 그냥 축산업 전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게 되면은 복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게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엊그저께 신문에 봤는데요. 도축 수수료를 농림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셨어요? 이제 그렇게 하겠죠. 마리당 2만 원, 뭐, 지금 뭐, 이 물가 때문이래요. 아, 그래가지고, 그런 거 그거, 왜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음, 도축 수수료를 마리당 2만 원씩 뭐 지원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마 생산비가 올라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이게 동물들이 먹는 사료들이 대부분 곡물이잖아요. 우리 다 네. 그거 수입해서 먹고 있는데 그 곡물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폭등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도 제가 봤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료비가 너무 급증을 해가지고 그거 좀 보조해 준다는 거 제가 뉴스도 봤거든요. 전체적인 생산비가 늘어나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이 다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약간의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복잡한 게 얽혀 있어가지고요. 전체 국가 산업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이게 사실 수출입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래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뭐 어렵다고 안 할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자, 해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농장동물에 관련된 이론적 배경은 다 아시니까 사실 50 년대 60 년대에 서구에서 감금 축산업에서 감금 사육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때가 절정이면서 문제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 2차 대전 끝난 이후.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는 서양에서는 서양이 아니죠. 거의 전 세계적으로 큰 흐름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인제 50 년대 이후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동물 복지 이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프레이저라는 사람도 있고 오대 자유도 있고 다 아시는 거고 OI 가이드라인도 있고요. OI에서는 2005년 전략 계획을 세우면서 동물 복지를 정의하고 육상동물과 수생동물의 표준을 만들어 회원국에게 권유하고 있고 이게 매년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실 이거 그 OI에서 막 권고하거든요. 그 회원국이 178 개국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했는데 OI에 자기가 회원국이잖아요. 거기 동물복지 표준이 있다는 거 모르는 회원국이 반이에요. 몰라요. 근데 이제 그중에 178개 중에 반 정도는 개발도상국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은 선진국 아닙니까? 이 우리나라는 이거에 대해 그 OI 가이드라인에 대한 국내법의 적용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더 이상은 숨길 수도 없고. 그래서 2019 년에 OI에서 가이드라인은 뭐냐면은 유전적 선별 작업도 봐야 된다. 왜냐하면 유전적 다양성이 너무 결여됨으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하고 감염병이 발생해도 예방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다음에 해당 지역의 기후에 맞는 동물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이 소 같은 경우에도 어디에서 이게 나온 소인지에 따라서 기후가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기후에 맞지 않는 종들을 들여왔을 때 문제가 발생한 점들이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종들을 번식시켜라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바닥 재질 이런 거 종에게 맞도록 조정해 주어라 이런 건데 뭐냐면 바닥이 부상의 위험이나 질병 전파, 기생충 예방 등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딱딱하게 되어 있는 우리 슬래트라고 하죠. 그 돼지 농장에 보면 밑에가 이게 구멍 숭숭 뚫려 있고 다 이게 그 딱딱하게 되어 있는 바닥인데 이런 곳에서 돼지의 발이 빠지거나 그다음에 그러면 부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인제 발굽 파행 같은 게 생기는 거죠. 돼지나 소나 발굽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발굽 파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젖소의 사육 공간에서 큐비클이라는 건 뭐냐면 혹시 젖소 농장에 이렇게 뭐지? 스톨 같이 생긴 거 있어요. 그런 공간에서 키우는 거거든요. 그게 젖소의 몸보다 훨씬 작을 경우 그게 뭐냐면 젖소는 예전에 비해서 몸이 커졌는데 이건 옛날 걸 그대로 쓰는 경우는 좁은 거잖아요. 그래서 발에 종창이 많이 생기 그다음에 장기간 콘크리트 바닥에 생활하는 경우에 발굽파행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진흙이 많은 사육장 즉 여기에 배설물들이 쌓였을 때 소들이 발이 썩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닭들이 그 습도나 열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깔집이 굉장히 더러워졌을 때 깔집을 건조하게 해 줘야 돼 됐을 때 발에 화상을 입거나 가슴에 물집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현대 집약적 축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소와 돼지는 발굽파행, 쩔뚝거리다가 쓰러지는 거. 그다음에 닭은 가슴에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이 생기거나.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환경 즉 바닥 재질 굉장히 신경 쓰란 얘기예요. 흙과 거름 등 이런 거에 동물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베딩, 건조하게 해 주는 거. 그다음에 어 그 뭐지? 그냥 콘크리트보다는 고무나 플라스틱 재질의 바닥을 좀 사용해라. 이런 거고요. 그다음 암소에게는 건조한 흙이나 목초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아무래도
송아지 낳고 이러는 소들에게는 이런 거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생충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목초지를 자주 바꿔 줘야 한다. 이거 뭐 우리나라는 목초지에다가 풀어 키우는 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만약에 풀어 키우는 동물 같은 경우에 기생충에 굉장히 취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기생충 예방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체가 편안하고 쉬고 안정은 정상적인 자세라는 건 뭐냐, 기본적으로 몸을 돌리고 일어나고 눕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스톨과 배터리 케이지는 동물의 복제에 심각하게 위협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도 스톨 사육을 없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10년 정도 예외 그거 줬더라고요. 10년 안에 바꾸긴 해야 돼요. 그 축산법에 그 시행령인가 그거 바뀌었거든요. 전체 다요? 사육농가 다요? 아니요. 스톨 돼지, 없애라고. 암돼지. 아무튼 암돼지 한 마리 들어가는 스톨 사육. 예, 그거 그거는 분만시는 예외 규정 아니에요? 예, 분만할 때 빼고, 빼고. 예, 빼고 그 스톨을 한 마리씩 들어가는 스톨 사육은 이제 못 하는데 10년 정도 유예 기간을 주었어요. 10년 안에 그거는 바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동안에 그 그룹 사육하는 암돼지들을 그룹 사육을 해도 자기가 새끼를 임신했을 경우에는 자기 둥지 자기가 만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그거 많이 연구를 해 놨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뭐 갑자기 그걸 다 도입해라 하면은 하도 반발이 심하니까 10년 정도 유예 기간을 준 것 같긴 해요. 자, 그다음에 뭐 콘크리트 바닥에 그대로 있는 건 사실 문제라서 고무판이라도 좀 깔아 주라는 거죠. 뭐 건초를 막 깔아 주는 건 계속 이걸 바꾸고 갈아 주고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그룹화된 동물들의 사회적인 행동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 돼지도 그룹을 자기네들 무리를 이루는데 뭐 3 마리에서 5 마리, 뭐 많게는 10 마리까지 이렇게 되는데, 섞였을 경우 그냥 마구 섞였을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띠거든요. 그래서 키울 때, 운송할 때, 도축장에 도착했을 때 자기네 무리를 그대로 유지하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젖소의 경우 매일 목초지에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 우리나라 땅이 없습니다. 진짜 목초지는. 그다음에 공기의 질, 기온, 습도 등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그러면은 습도 뭐 온도 이런 거 어떻게 그 자동화된 시스템이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동을 보고 알 수 있거든요. 열 스트레스를 겪고 있을 때 돼지가 입 벌리고 헐떡거리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추위가 굉장히 심했을 때 몸을 이렇게 근육이 떨리거나 서로 이제 기대어서 이렇게 있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어 25 ppm 암모니아 레벨은 다 똑같아요. 암모니아 레벨이 너무 넘어가지 않도록 해 주는 거. 그다음에 탈수 문제인데요. 저번에도 보여 드렸지만 그 먹고 마시는 급수기를 안 치워 주는 거, 안 닦아 주거나, 그다음에 충분히 마리수에 따라서 그거 안 주는 경우, 이런 거 문제고, 그다음 "기생충 예방해라."라는 거. 그다음에 "통증 컨트롤 해라. 거세와 풀 제거에 반드시 마취 진정제 사용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필요하겠죠. 뭐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동물단체에서 좀 그 농가 교육 좀 나가면 안 되나? 선물 같은 거 갖고 가서. 근데 농림부에서는 안 그런 거 위탁 안 되나요? 위탁? 제가 일단 이런 걸 자꾸 해서 네.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또 누군가 보고 또 누군가 보고,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알려지고 이래야 되는 거지. 갑자기 사육농가 출장 교육 같은 거 좀 그 사업 같은 거 위탁 받으시면 안 돼요? 출장 농가 너무 할 일이 많으시나? 아니요. 아, 필요하긴 진짜. 한데 그거는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계속 설명해 주시는 거 보니까 동물 감수성이 정말 너무 동물의 복지에 직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그 관련해서 그 일하시는 공무원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 보니까 무지에서 오는 방치가 가장 심각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뭐 배운 적도 없고 강조해 주지도 않고. 아. 그러니까 그 만약에 축산업을 하는 농가들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긴 하는데 감염병 예방, 뭐 소독해라, 방역해라 이런 거 위주로 인제 해줄 수밖에 없는 게 방역도 잘 안 돼요, 우리나라는. 동물복지 이게 교육은 전혀 없어요? 복지가 뭔지를 모르니까. 복지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뭐 아까도 이렇게 바닥재 같은 거 다 사실은 콘크리트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 가둬 키우고. 그럼 "운동시켜 줘라." 그러면 "운동을 어떻게 시키냐 좁은데." 그다음에 "콘크리트 바닥 바꿔 줘라." 이러면 "아 거기 인건 인 그거 다 하나하나 다 인건비인데 그거 어떻게 갈아 주냐." 이런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해야죠. 그래도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데 아까 방역하는 수의사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지방에 있는 대동물 수의사들도 많이 없어요. 그것도 문제예요. 이게 너무 그럼 힘드니까. 지방에 어떤 수의사들이 활동하세요? 그러니까 가축병원이라는 게 있어서 대동물 수의사들이 있어요. 그 인제 보통 농가에서 인제 전화하면은 우리 뭐 와 달라 그러면 왕진 가시죠. 왕진 가셔서 그 송아지 날 때라든가 이런 거 요새는 사실 이 젖소들도 몸집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새끼를 숨풍숨풍 못 낳는 경우들이 난산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가서 인제 출산 같은 거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도 하시는데 워낙에 일이 많고 사람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정기적인 질병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얘기 하지 않았나요? 그 초록색 테이프. 제가 그거 소문 많이 냈어요. 진짜 어이가 없어 가지고. 그거하고 그 돼지 도축장 통로 좁은 거랑 진짜 어쩜 좋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뭐 무슨 뭐 트리밍 이게 트리밍이 뭐예요? 그거 왜 해요? 트리밍이 뭐예요? 해서 "아 저기 소가요. 발톱이 자꾸 길어지니까 운동을 못 해서 이렇게 갈아 주는 거예요." 했더니 "아니 3년 있으면 잡아먹는데 그걸 왜 해 주냐."고. 이러고 인제 그 발굽이 막 이제 다쳐 가지고 잘 떨뚝거리니까 뭐 방법이 없으니깐요. 그러니까 청색 테이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건 막아야 되니까. 자 동물용 주인과 데일밴드를 만들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일종의 소의 데일밴드처럼 쓰는 거예요, 아 그 청색 테이프가. 죽을 때까지 안 떼줄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은 걔네들이 그게 뭐냐면 3년 있으면 도축장 가니까 그때까지 3년 동안 잘 키운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네. 그쵸. 자 주인과 핸들러는 충분한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예를 들어 뭐 사실은 뭐 유럽이라 그래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RSPCA에서 인증받는 그런 농가들은 특별한 거고요. 제 뒤에 또 나오겠지만 그게 10몇 퍼센트 밖에 되진 않아요, 영국에서도. 그런데 거기 보면은 사실은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다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자격증을 그럼 어떻게 따냐. 그 지역에 있는 농업대학 이런 데에서 하는 그 수업을 듣고 자기가 뭐지 강의 다 들었다 이게 수료증 이거를 받아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미국 같은 경우는 산업 위주잖아요. 미국은 어떤 규제나 국가의 규제보다 산업 위주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를 우리가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거기에 무슨 육류협회 그다음에 낙농협회 이런 데 내가 만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걔네들은. 자기네 그 협회 내 가이드가 다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은 온라인 교육 클릭해서 누르면은 소 발 이렇게 딱 뭐 해 줘라 이런 것들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라도 만들어서 하나씩 지키게끔 해야 되겠죠. 음. 그다음에 이게 OI에서 가장 중요한 거 평가의 핵심 요소를 정하고 구체적으로 평가해라 제발. 적절한 알맞은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쩔뚝거리는 발굽파행이 어느 정도 됐냐. 직원에 의해서 학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냐. 그다음에 더럽거나 습기가 찬 배설물이 묻는 경우가 어느 정도이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라예요. 그냥 "아 잘해 줘라." 이러면 잘이 뭐 도대체 뭐냐는 거죠. 자 동물복지 기준은 굉장히 다양하고 비교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사실 어려워요. 제가 봐도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평가의 기준도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적인 거라서 그래도 총 3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건강, 생물학적 기능, 두 번째는 정서적인 것. 정서는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다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셋째는 자연스러운 삶. 닭에게 둥지를 만들어 준다거나 초지를 제공하는 거 이런 건데 사람들이 이걸 어려워하면서도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땐 그런 거예요. 감정이 있다, 정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뭐 그냥 사육장 있고 물 주고 밥 주고 그러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서라는 게 어 인간한테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 아파요. 아프기 시작해요. 그러면 일단 짜증이 나거나 우울해지거나 굉장히 부정적인 정서가 생기잖아요. 네 그런 부정적 정서가 생기는 게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축산업으로 쓰이는 대부분의 동물들은 다 그런 걸 느끼는 동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가 관련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동물복지 분석을 위한 평가 기준입니다. 사실 이런 거 다 원칙이에요. OI에서 원칙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너네 이런 거 지켜라.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하니까 이거는 각 나라에서 자체적인 법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이 기본적인 거. 사육, 운송, 도출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거 페인, 스트레스, 디스트레스, 피어인 것 같아요. 4 가지. 이것을 없애는 것. 그럼 페인이라는 건 통증이라는 것이고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 조직이 손상됨으로써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근데 통증을 느끼는 것은 사실 뇌에서 느끼는 거거든요. 통증 신경 전달 물질이 있고 뇌에서 느끼는 건데 이게 장기화됐을 때 우리가 보통 디스트레스, 고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고통이라는 건 사실 정신적인 것도 같이 또 겸 겸해지는 거잖아요. 나 너무 고통스러워. 이거는 내가 어디가 이렇게 딱 다쳐 가지고 피가 철철 흘려도 나는 이 통증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우울해지는 게 장기화되면 우리가 고통스럽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 어떤 환경적 요인 때문에 느끼는 걸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고 스트레스 수치는 우리가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에서 인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코르티졸이라는 건 생리학적 지표잖아요. 코르티졸은 사실 혈액에서 채취하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매 순간 우리가 돼지나 소에게서 피를 채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어떤 걸 많이 보냐면 소변. 근데 이거는 생리학적 지표라서 과학적 지표고 그래서 연구를 하시는 사람들처럼 농장에서 일하시거나 이런 사람들이 스트레스 지수를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찰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행동학적인 걸 봐야 돼요. fear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열 스트레스를 어떻게 느끼냐. 얘가 지금 너무나 체온이 높아져 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걸 어떻게 아냐. 이 돼지는 입을 헥 벌리고 이렇게 호흡이 가빠져요. 그럼 이게 열 스트레스인 거고 그다음에 피부의 색깔이 변해요. 돼지들이 약간 연한 살색 그런 거잖아요. 색깔이 붉게 변해요. 그럼 이게 열 스트레스를 느끼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fear의 대표적인 행동학적 지표는 뭐냐면 freezing이죠. 탁 멈추는 거. 예전에 제가 마우스에서도 그 fear라는 게 마우스들이 느낄 때 이게 멈춘다고 하잖아요. 돼지들도 그래요. 움찔움찔 멈추고. 그다음에 소들도 앞으로 나가질 못하는 거죠. 소들이
예를 들어 도축장에서 걸어가지 못하거나 돼지가 걸어가지 못하는 그 움찔움찔하면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게 조명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앞에가 엄청나게 어두운데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는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저쪽이 밝게 걸어가는 길이야라는 걸 알려주려면 간접등 같은 거. 직접적으로 빛이 반짝 빛나면 이게 또 깜짝 놀라기 때문에 등을 달아주고 밑에다가 이렇게 약간 간접등을 해주면 그 길이 비춰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들이 이제 걸어가는 거죠. 이 네 가지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육 단계에서 통증의 원인은 뭐냐? 뭐 이런 거죠. 그 뿔을 자르거나 거세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귀에다 뭐 이렇게 그 인식표 이런 거 다는 것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운송과 도축 과정의 통증은 뭐냐면 운송과 도축 과정을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나눠요. 유럽에서는 전기절 단계, 기절 작업대로 들어가기 전을 전기절 단계라고 하고, 기절시키는 걸 기절이라고 하고, 기절시킨 다음에 매달아서 방해를 하는 거 세 가지인데, 기절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뇌의 작용을 멈추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자, 그다음에 전기절 단계와 기절 단계에서 예상된 잠재 통증의 원인은 뭐냐? 도착했을 때 방치되거나 부상을 당했거나 혹은 농장에서부터 유래한 어떤 질병이라던가 병변은 그 병이 있는 보이는 걸 말해요. 절뚝거린 거. 심각하게 쇠약해져 있는 상태. 뭔가 밥을 못 먹었을 수도 있고 지쳤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핸들링하거나 수송할 때 상처가 생기는 경우. 그래서 어떨 때 고통을 느끼냐, 페인을 느끼냐, 찰과상, 찢어진 거. 예를 들어 운송 트럭에서 뭐 또 못 하나 이렇게 딱 있는데 거기 딱 찢어지면 그때부터 아프고 통증을 느끼고 피어를 느끼고 이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금은 닭인데 핸들링하는 과정에서 뭐 꺼내고 그 크레이트라고 하는 상자에 담고 다시 빼고 이러는 사이에서 얘네들이 워낙 운동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골절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쉐클라인은 닭들을 전기 수조에 기절시키기 위해서 걸 때 이 다리가 끼어요. 잘 못하거나 이래서 통증을 느끼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인대나 근육이 찢어지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구멍 뚫린 바닥 때문에 발가락이 잘라지거나 뭐 이런 것들. 돼지 같은 경우에 이제 등에 서로 이제 싸우거나 혹은 이제 돼지를 모는 과정에서 때리거나 해서 등에 상처가 많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끄러지거나 뭐 날카로운 돌출부에 의해서 피부가 찢어지거나 핸들러들이 때리거나 뭐 꼬리 꺾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질질질 끌거나 못 걸어가니까. 그다음에 계류장에서의 부상은 사회적인 그룹이 섞이면서 생기는 동물들끼리의 싸움, 올라타거나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뭐 뿔로 받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농장에서 키워진 동물들이 갑자기 섞였을 경우에 막 싸우거나 혹은 그 물을 제대로 먹을 수 없어 가지고 그 급수기 앞에서 막 싸우거나. 그다음에 전기봉 쓸 때 뭐 항문이라든가 뭐 눈이라든가 뭐 이런 곳 민감한 부위에 사용했을 때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절 단계에서 닭의 경우에 전기 수조에 들어가기 전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기가 뇌를 관통하지 않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가 파닥거리거나 전기 수조 앞에서 그럼 막 날개를 파닥거리다 보면 그냥 뭐 일부가 이렇게 딱 전기가 흘리니까 엄청 아프죠. 쇠클링은 돼지 뭐예요? 예? 쇠클링? 쉐클릭은요. 그 닭을 전기 수조가 전기가 흐르는 수조가 있거든요. 거기에 뇌를 통관시켜야 되니까 네. 거꾸로 매달아야 돼요. 예. 네, 그걸 쉐클링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쉐클링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얘가. 그 거꾸로 매달리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빨리 걸어서 빨리 전기 수조로 해서 이렇게 뇌가 딱 통과해서 딱 기절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가 놀라는 과정에서
날개를 파닥거리고 막 움직이다 보면 뇌가 통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 전기 수조에 들어갈 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경사로를 만들어 줘요. 그렇게 되면 이게 스무스하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막 이렇게 날개를 파닥거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 얘가 통증을 느끼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건 쉽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자세를 본다거나 그다음에 소리를 지르거나 어딘가 만졌는데 소리를 지르면 거기가 뭔가 다쳤을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가 앉아 있는 그 형태를 봤을 때 개처럼 앉아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거는 소가 지금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런 거래요. 아니면은 이런 소들이 있어요. 농장에 앉아 있는데 다리가 4 개잖아요. 앞발을 하나 이렇게 하고 앉아 있을 경우는 어디가 지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앉아 있는 자세라든가 그다음에 끙끙거리는 소리를 낸다거나 이런 거. 뭐 이럴 때 분명 어딘가에 통증을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사람도 어디가 아프기 시작하면 여기 닿는 게 싫어 가지고 자세가 어정쩡해지는 거고요. 그루밍을 안 하거나 자세를 이상하게 바꾸거나 움직임이 저하된 채로 오래 앉아 있거나 이런 거. 그다음에 뱅뱅 도는 정형행동 소나 돼지한테도 있는 거고요. 잠자리에서 쉽게 잠을 못 자고 왔다 갔다 하거나 끙끙대거나 이빨을 갈거나 꼬리를 흔들거나 다가갔을 때 만지면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거. 식욕부진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fear와 스트레스는 좀 더 정신적인 것인데 예를 들어 이거는 뭐 호르몬 농도, 혈액 대사 물질에서 볼 수 있고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인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하기 눈으로 평가하기는 좀 힘드니까 소리를 지른다거나 혹은 공포로 인한 얼어붙음 이거 많아요. 그다음에 불안은 눈을 막 이렇게 굴려요. 이렇게 눈을 굴리거나 침을 질질 흘리거나 후퇴 행동은 뒤로 걷는 거 혹은 뒤돌아가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심박, 혈압, 호흡, 체온 이런 것들 다 변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로 해 볼 수 있고 향후 전 세계적으로 여러 과학적 성과 연구가 나올 수 있고 사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공포감을 느끼는 소의 경우 배변을 한다. 이게 물똥 싼다는 거예요. 이 궁뎅이만 보면 알아요. 물똥 질질 싸거나 혈압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어 턱을 내밀면서 머리를 흔들거나 우 소리 나거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워킹이라는 거는 프리징이랑 비슷해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그러면 앞에 배수로가 있거나 삐걱대는 소리가 나거나 바닥에 빛이 반사되거나 반짝거리거나 바닥의 재질이 너무 다르거나 색깔이 다르거나 그다음에 램프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 하차하는 트럭에서 내려오는 경사로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다르면 트럭에서 안 내려오려고 한다거나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시야가 사람이 저 앞에 서 있거나 이러면 무서워 가지고 못 걷거든요. 그래서 이 시야를 옆에를 가려 주는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이 옆에 보는 그 비율이 굉장히 넓대요. 그래 음. 가지고 음. 솔리드 사이드라는 거 그 가려 주는 벽을 말해요. 이거 해 주는 거 중요하고 말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게 심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거는 뭐 행동 평가하는 건 동물 행동학자들이 하는 테스트를 의미해서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경험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송을 여러 번 해본 동물은 코르티솔 수치가 낮고 그다음에 사람을 많이 사람과의 관계가 되게 좋았던 친구들도 이 수치가 좀 낮고요. 그래서 이런 공포 반응이나 스트레스 반응이 젖소보다 유구가 높아요. 자, 젖소는 이게 좀 덜한 이유가 뭐냐면 차교하는 과정에서 사람과 소통하기 아. 때문에. 예. 꼬리를 심하게 흔들거나 머리를 흔들거나 질질 오줌을 싸거나 몸을 막 떨거나 눈썹을 깜빡거리거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회적인 관계가 붕괴되거나 고립에 대한 공포, 낯선 동물과 섞이는 것, 낯선 소리, 냄새 이런 것들이 다 공포의 원인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동물들은 농장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트럭을 타 보는 경우에는 이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거거든요. 자, 움직이지 않는 반응, 회피 반응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유전자와도 관련이 있고 이전 농장에서의 경험과도 관련이 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포를 느끼는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안 움직이려고 한다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반응도 종마다 약간 다른데 설치류는 뛰고 손은 얼굴을 이렇게 돌리고 돼지는 얼어붙은 가만히 있고 그다음에 가금은 날개를 퍼득거리고 공포하고도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거는 뭐 편도체에서 인식하는 공포 반응이 어떤 생리적 현상을 나타내는지 뭐 이런 거예요. 심장박동 증가, 동공확장, 배변, 배뇨, 헐떡임, 이런 거, 행동 정지, 얼어붙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요인을 우리가 스트레서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균형 상태가 위협이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고 여기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 스트레스라는 것도 항상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도 동물들도 이걸 다 적응을 하는데 이걸 넘어서 버리는 거죠. 적응할 수 있는 걸 넘어서 버리는 경우에가 문제가 되는 거고. 네, 그러면 불안함을 겪을 때 뭘 하냐? 궂은 날씨에 보호받지 못할 때, 비가 오는데 밖에 있거나 뭐 이런 거, 폭풍이 부는데 실외에 있거나, 그다음 계류장에 들어갔는데 습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춥거나, 암모니아 수치가 증가하거나, 공간이 너무 좁거나, 음식과 물에 접근하지 못하게 됐을 때 불안감,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어,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도축장 평가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거 뭐 미국에서도 하고 유럽에서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리스크 팩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뭐가 동물들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여기는 면적도 필요하고 물과 음식의 질과 양도 필요하고 배딩 필요하고 기타 사람들의 핸들링도 필요하고 적절한 디자인도 필요하고 이것을 문서화한 것을 SOP라고 합니다. 우리 실험동물 할 때 다 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실험동물도 동물들이 실험기관에 도착한 다음에 검역을 하고 그다음에 보정을 하고 혈액 채취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문서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동물의 통증 반응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 뭐가 해야 되는데 이거 다 SOP잖아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2009년도에 일정 정도의 아주 적은 수의 동물을 도축하는 작은 도축장을 제외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도축장들은 전부 SOP를 만들어라. 이런 걸 의무화했어요. 그래서 유럽연합에서는 이 동물들의 그 평가 지표를 뭐로 삼냐? 사망률, 발굽파행 퍼센테이지, 부상 입은 동물, 상처가 어느 정도 있었냐, 몸의 상태, 탈수, 통증과 공포 반응 이런 것들을 중요한 평가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실용적인 평가 기준은 미국의 OD 시스템, 즉 감사 시스템이에요. 감사라는 것은 운영자를 제외한 제3의 기관에서 와서 복지가 지켜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이건 1996년부터 쓰여서 널리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주가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그 연방법이거든요. 연방법에 따라서 미국의 농무부, 미국의 농무부에서는 1년에 한 번 랜덤으로 주를 정해요. 그래서 그 주에서 몇 개 도축장 이렇게 해서 검사관들이 가서 평가를 해요. 이 템플 그랜들이 강조하는 그건 동물에 기반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소는 소, 돼지는 돼지, 닭은 닭.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금지 행위를 정해야 한다. 학대 행위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때리는 거 뭐 이런 것만 학대 행위인데 요새는 이게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뭐 발로 차거나 뭐 항문에다 뭐 쑤셔 넣거나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지만 꼬리 꺾는 거. 그다음에 충분히 기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해를 하는 거.
이런 것도 학대 행위에 들어가요. 그다음에 기준은 반드시 명문화되어야 된다. 글로 써 줘야 돼요. 적절한 알맞은. 이런 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를 기절시킬 때 한 번에 기절 작업 성공했느냐. 그다음에 현수는 기절시킨 다음에 다리를 매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야지 피가 이 심장에서 나오는 피가 뇌로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그럴 때 방열을 해야 피가 한꺼번에 많이 쏟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다는 걸 현수라고 하고 가금은 쉐클링이라고 해요. 100% 무의식 상태여야 한다. 그러니까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어 한 번에 기절시키는 게 만약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럼 두 번에라도 어쨌든 기절을 시켜서 매달아야 되는 거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의식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방열해 가거나 쉐클링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핸들링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동물, 미끄러지는 동물 몇 %이냐. 그다음에 핸들링할 때 소리 지르는 거, 돼지 꽥꽥, 소 무 소리 내는 거. 그러니까 모르니까 돼지는 원래 꽥꽥거리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사람도 있거든요. 돼지가 왜 원래 꽥꽥거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공포 반응이에요. 제가 예전에 덴마크의 도축장 영상을 봤거든요. 돼지가 너무너무 조용해요. 그냥 기계 돌아가는 소리밖에 안 나요. 그냥 쓱쓱쓱. 그러니까 원칙이 이런 거죠. 죽는다, 죽는 건지 모르고 그냥 가다가 죽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한테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지표는 바디 컨디션 스코어. 이거 그 마우스에서도 있는 거 아시죠? 너무 비만일 때, 너무 말랐을 때, 비만도 문제, 너무 마른 것도 문제. 그다음에 발구파이, 이 발에서 발생하는 질병이 도대체 몇 마리냐.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금 같은 경우에 날개 부러진 비율, 그다음에 골절된 비율. 이거를 예를 들어 도축되는 과정에서 죽은 동물들이나 이런 거 쫙 쌓아 놓은 거 있어요. 그 비율 세면 돼요. 누가 날개 부러진 닭이 몇 %다. 죽은 닭들이 몇 %다 이런 거. 죽은 동물, 도축장에 도착해 죽은 동물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을 때는 0.25% 이상 넘어가면은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기준은 미국 수의사협회의 가이드라인과 북미 육류협회의 가이드라인 이런 게 있어요. 참 우리나라 육류협회는 뭐 하십니까? 북미 육류협회에서는 이런 것도 만드는데 산업계에서도 만드는데 말이죠. 미국에서는 Humane Method of Slaughter Act가 있어요. 그다음에 Poultry Product Inspection Act가 있어요. 여기서는 약간 이게 인스펙트를 할 수 있는 법을 말하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더 할까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질문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혜진 선생님. 네, 한혜진 선생님 지난번에 그 질문 사항 있으셨죠? 네. 네, 그 뭐였어요? 그 복지 워크샵에서요? 네네. 그게 그거였어요. 반려동물은 축산동물과 야생동물과 달리 사람과의 정서적 유대 관계가 있어서 이거에 따라 다른 윤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런 주장들이 있는지 아니면은 혹은 그렇게 동물의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 더 많은지 궁금하다고 여쭤본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혹시 그 전 대표님이 답변하시려다가 네, 마이크 마이크 안 때문에. 나와가지고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래서 윤문석 님이 답변하셨나요? 네?
아니요, 그쵸? 답변 윤문성 님이 뭐 그거는 불가피한 그렇게 되어가는 것 맞다 그러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그 답변은 나중에 그 채팅으로 대표님이 답해 주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오늘 이제 이건 나중에 또 저기 계속 해야 되니까 내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또 하고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실험동물 그거 할 건데 요 얘기는 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그 윤리에 관해서 워크숍 때 설명했듯이 피터 싱어와 그다음에 톰 리건이 각각 주장한 것이 좀 사실 다르잖아요. 피터 싱어는 공리주의적 입장을 좀 발전시킨 형태로,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동물 실험도 허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톰 리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생명은 다 내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인간이 동물을 자기의 의미대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옛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것을 발전시킨 윤리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윤리학자들은 대략 이 두 가지에서 말하는 것을 좀 융합하는 형태로 가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종차별주의라는 단어를 피터 싱어가 이야기했지만, 이 피터 싱어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철학자는 개념을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개념을 가지고 현실에서 이걸 적용하면서 동물을 위해서 뭘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 사람이 말한 종차별주의를 없애는 방향의 운동 방향이 옳으냐라고 했을 때 이념적으로는 옳아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돼지를 먹어야 되는 거는 어떤 근거도 없어요. 논리적으로 이것을 내가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낯선 섬에 가서 먹을 게 없다라고 하면 나는 잡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멧돼지 잡아먹으면 나는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우리가 돼지고기를 현재처럼 많이 먹지 않아도 생존이 불가능하진 않단 말이에요. 대체품도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를 우리가 반드시 잡아먹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돼지가 우리보다 약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스템에서 만들어서 먹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평등한 관계라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동물을 그렇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인간이 동물을 그렇게 착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용어를 만든 거지, 모든 동물이 다 평등할 수 있다 혹은 평등해야 된다라는 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예를 들어 우리가 피터 싱어의 논쟁을 잘 모르잖아요. 예, 정확한 생각을 모르고 이런 걸 우리가 토론해 본 적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그런 용어를 만든 이후에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동물과 인간이 완벽하게 평등한 사회가 있을까요? 미래. 평등이라는 개념은 동물한테 적용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요즘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요새 반여성주의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페미니즘에 대한 저항? 아니, 저항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반감인 것 같아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감을 가질까? 그러니까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니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뭐 끝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사람들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가질까? 라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완벽하게 평등해질 수 있을까요? 어떤 게 평등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완벽하게 평등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금수저예요.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 수저고,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의 덕을 전혀 보지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고생한 사람들도 있어요. 타고난 불평등이죠. 그럼 이 타고난 불평등이라는 걸 없애기 위해서 과거에 꿈꿨던 사회가 있어요. 이게 사회주의거든요. 이런 거를 없애자. 인간은 평등해야 된다. 모든 인간은 평등해야 된다. 이런 경제적 불평등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거기도 또 하나의 불평등이 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당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살아남고 나머지 반대파들을 숙청해 나가는 그런 형태의 또 다른 착취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조금 뭐랄까 이렇게 착취를 당하지 않는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지만 완벽한 평등한 사회가 있다라는 걸 상정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어떤 데 현실로 나타나냐면 저는 이거를 인정하는 선에서 출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돼지보다 개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돼지를 반려동물로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토끼를 반려동물로 키우시는 분도 있고 소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왜 사람들이 90%가 개를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개하고는 특별한 관계를 역사적으로 맺어 온 거예요. 그거를 개와 소가 평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다음 단계로 나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당연히 저는 사람들이 돼지 안 먹었으면 좋겠고 소도 안 먹었으면 좋겠고 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돼지가 상당히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건 사실인데 그러면 그거를 전제로 해서 뭔가 바꿔나가려고 노력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인제 사실은 우리가 돼지나 소를 평상시에 가까이 하진 않잖아요. 농장에 가서야 시골에서나 볼 수 있는 동물들인데 물론 반려동물처럼 돼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개보다 더 똑똑하고 사람과 소통도 잘하고 그런 동물 굉장히 영리한 동물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평상시에 안 보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 애정을 쉽게 쏟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애정이 어디서부터 많이 출발을 하냐면 개에서 시작을 많이 하니까 실제로 개를 좋아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동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제가 템플 그랜드는 책에서 본 건데 제가 이걸 다른 분에게 얘기했더니 그게 너무 공감이 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인간답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되는 문장이잖아요. 저 사람 너무 인간적이야 이런 거. 인간이 인간다울 때 언제 인간답다라고 내가 느꼈냐 라고 하면 사람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동물 때문에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이 우리한테 준 게 굉장히 많은 거죠.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렇게 희생적으로 막 동물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뭐 많진 않지만 이게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내가 뭐 내 몸과 정신을 막 쏟아 가지고 동물들을 보호하고 막 이런다라기보다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사람들이 동물을 이렇게 착취하는 게 옳지 않기 때문에 이걸 바꾸고 싶은 생각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동물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인간이 된 거예요. 나의 강아지, 나의 고양이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인간이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굉장한 윤리의식? 도덕? 이런 거거든요. 근데 다른 동물들에게도 그런 게 있겠지만 인간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인간이 되게 잔인하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인간이 굉장히 잔인한데 그거에 또 반대급부로 인간처럼 아무 대가 없이 막 어떤 희생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인간 중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옛날에 그 인디언 전설 아시죠? 그 신이
두 개, 세 개로 딱 갈라놓고 인간과 동물이 이제 따로 살아. 이래 가지고 땅을 쫙 가르는데 개가 그걸 땅이 쫙 갈라지는 걸 촥 넘어서 인간한테로 넘어왔대잖아요. 그게 바로 그 인디안들이 느꼈던 그 개라고 하는 특별한 동물에 대한 애정인 거죠. 아. 멋진 이야기네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뭐 희생 정신을 뭐 발휘해 가지고 막 그런다기보다는 그걸 느꼈던 사람들이 계속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인간적인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다 거기서 뿌듯함을 느끼거든요, 사람들이. 그게 그런 인간에 대한 희망이 있으니까 계속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게 깜짝깜짝 놀랄 때는 뭐냐면 '아 이거 이럴 때 동물들이 되게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거를 찾아보면 외국에 반드시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인간들이 비슷하게 느끼는구나. 거기서도 이걸 바꾸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을 했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음 개를 돼지보다 더 좋아한다 그래서 반드시 종차별주의고 반드시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논리적 뭔가 함정에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 중요한 생명이잖아요. 벌레는 왜 죽여요 그러면? 어? 모기 왜 죽여요? 생명인데. 다 내재적 가치가 있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답변이 그 되셨습니까? 한예진 네. 선생님. 오늘 저희 이거 강의해 주신 네. 그게 지금 쭉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농장동물 지난번까지는 도축장 실태 그 설명회처럼 해 주셨고 오늘은 이거는 뭐라고 제가 처음에 못 들어 가지고 제목이 뭔지. 환경적인 축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인 이런 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제가 그거를 뭐 논문에 쓴 건 아닌데 일단 자료를 찾아본 거예요. 분명히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렇지만 어쨌든 전 세계 기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 중에 하나가 인제 축산업을 적절히 조절하는 거 이런 거를 각국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외국 사례예요. 이제 계속 외국 사례가 나올 거예요. 외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중에 몇 가지는 우리가 한번 따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거 한번 따서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그냥 어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미국이랑 유럽, 영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조사한 거예요. 저는 아까 도축 수수료 인상한 거에 대해서 왜 불평이 생기냐 하면은 네. 지금 정부의 취지 자체가 공급량을 늘려 가지고 가격을 육류 공급량을 늘려서 가격 안정을 취지로 하는 그런 지금 인제 정책 시행인데 네. 정말 그렇게 해 주지 않아도 네. 정말 협회끼리 알아서 자기네들끼리 예를 들어서 닭을 죽이고 뭐 네. 새끼 병아리들을 죽여 가지고 네. 그 닭값이 낮아지지 않도록 자기네들끼리 담합을 그래서 걸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네. 왜 정부가 나서서 그렇게 농민은 선하다는 생각을 하는 건지 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기후 위기 시대에 네. 육식과 탄소 배출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도축 수수료를 올려주고 추석 때는 또 뭐 소 같은 경우에는 뭐 10만 원까지 올려준다 그러고 저는 이 정책 자체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적으로 농축산부 아니 농축산인을 위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사람은 그렇죠. 사람이 민원을 올리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지. 돼지는 말이 없잖아요. 돼지를 대변하는 저도 힘이 없고 혼자 떠드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50년째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어떻게 반백년 동안 서울을 먹이고 진짜 그 밀집 낙농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어린이 건강복지라고 그게 들어가 있는 건지 전 진짜 두유로 바꿨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템플 그랜딘형 도축장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예요? 아예 없진 않아요. 많지 않아서 그렇지. 네. 예, 그 그런 사람들 시설들이 왜 늘어나는 추세로 가지 않는 건가요? 돈 들어가니까. 아, 돈 들어가니까. 그리고 오늘 강의 너무 좋았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제가 자꾸 주문만 늘어나는데 언제 기회 되면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OI 네.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네. 그 뭐죠? 지상파 코드 온라인 액세스라는 뭐 구글 돌려 가지고 영어 전혀 안 되니까 그래 가지고 제가 지상동물 건강법이라는 것만 이렇게 목차를 인쇄를 했거든요. 네. 그래 가지고 이제 이거를 번역 그대로 옆에다가 이렇게 옮겨 적어 봤는데 이 OI 지상동물 건강법도 한번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다 여기 속해 있어요. 어디예요? 지금 여기에 배우는 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음. 뭐 미국에서 이렇게 하고 영국에서 이렇게 하고 유럽에서 이렇게 하고 그 OI에서 시작된 거예요. 예, 거기서 먼저 시작을 해서 좀 각국에서 지켜라. 이 정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했고 미국에서는 더 먼저 시작했고 사실 미국에서는 사실 맥도날드 이런 데서 먼저 시작한 거죠. 맥도날드는 워낙이 큰 회사잖아요. 큰 회사인데 거기도 다우너소 그게 이제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상하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랑 왜 미국의 소비자는 이렇게 질이 다른 거죠? 우리나라 소비자 단체는 개고기에 대해서도 아무 생각이 없는데 거기서는 그 소비자 단체들과 그 맥도날드의 주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마 다우너소를 질질질 끄는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학대받는 소로 만든 햄버거를 우리 아이들이 먹는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햄버거가 맥도날드라는 이름으로 팔린다. 이거를 그 사람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나왔던 그 농무부의 보고서에도 그게 나오거든요. 맥도날드 회사에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농무부 그 검사관들과 같이 가요. 그 도축장을 갔는데 막 구토하고 난리 구토하고 막 너무 끔찍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 이제 한 10년 정도 하니까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미국 법도 나오는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랜덤으로 매년 몇 개 도축장 조사해가지고 그 보고서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어떤 방식이냐면 어디 이제 도축장을 간다라고 해서 이제 검사관들이 가요. 가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괜찮으면 통과. 근데 좀 이상해. 그럼 이제 두 번째 가고 그런데도 계속 위반을 해. 그러면 불시에 가서 그날 영업 정지를 먹여버려요. 문 닫는 거예요. 며칠 뭐
며칠 동안 아니 혹은 뭐 몇 주 동안 영업 정지 그런 거 이제 공문을 이제 그 회사에다 보내는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업 정지, 뭘 위반했기 때문에. 그중에 가장 위반을 많이 한 사례들은 뭐냐면 학대예요, 학대. 그러니까 불시에 간 이유는 이전에 뭔가 학대적 요소가 있다는 감지를 한 거죠. 학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럼 뭐 전기봉으로 어디를 뭐 찌른다거나 뭐 질질질 끈다거나 의식이 있는데 매달거나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검사관의 눈에. 그러면 다음에 불시에 딱 가가지고 영업정지 걸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사실 네. 그 소비자분들의 인식이 네. 같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아직 한국은 그 정도로 이제 발전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갑자기 음. 고기를 그만 먹어라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못 받아들이니까 천천히 올라가는 단계로 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동물복지 인증 마크가 좀 많이 부족한 건 아는데 그래도 사람들한테 육식을 하지 말아라 이런 거보다는 하면 동물복지 인증 마크가 있는 걸 먹어라 이런 식으로 천천히 늘려갔으면 좋겠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복지 인증 마크가 있는 걸 먹였을 때 그 기준이 좀 더 높은 거를 더 먹이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막 한꺼번에 갑자기 멈춰라 이랬을 때 사실 저희 나라 사람들이 아 알았어 맘에 이거 문제니까 안 먹을게 이럴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뭐 받아들이는 솔직히 선에서 말해서 부모 말도 안 듣는데 내가 누구라고. 내가 엄마 말도 안 듣는데 누구 말을 누구 듣습니까. 너는 떠들어라 나는 먹겠다 이러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조금씩 바뀌는 방법으로 바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는 답답하겠지만 그래도 그게 오히려 그리고 현실적이지 않을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 있어요. 채식주의자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너무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면은 되게 반감을 갖더라고요. 그 네, 얘기가 맞아요. 나오는 순간 아이씨 또 저지랄. 아예 뭐 좀 괴물처럼. 그래서 내가 설교를 안 하려고 해요. 이거가 뭐 이렇다 이런 설교를 질문이 들어오면 내가 설명은 해드리는데 굳이 내가 무슨 전도사처럼 성경을 이렇게 도를 믿습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그쵸. 우리나라가 급성장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네네. 부모님 세대는 가난을 경험한 세대거든요. 그런 세대와 풍요로운 세대가 같이 살고 있는데 가난을 경험한 세대들 같은 경우 뭐가 있냐면 단백질에 대한 향수, 단백질에 그쵸. 대한 그게 있어요. 그 고기를 먹어야 잘 먹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고기 먹는 거는 조금 촌스러운 것 같아. 이런 사회까지 가면은 저는 굉장히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실 사람들이 그것까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채식해서 건강하고 네, 맞아요. 네, 노동자들은 고기 먹어서 우리는 오래 못 살고 고지혈증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근데 이게 맞아요. 경제적인 격차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아는 것 같아요. 채식엔 돈이 많이 들은다. 그리고 맞아요. 실제로 이제 저도 막 옛날에 막 이렇게 직장 다니고 그러면 막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일하고 집에 오면은 밥 해 먹을 시간이 어딨어요. 그쵸.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먹는 거지. 삼각김밥 안에 다 고기 들어가 있잖아요. 굉장히 질 낮은 고기지만 그런 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을 막 채식을 하려면 다 요리해 먹어야 되고 엄청 힘든 거를 사람들한테 다 해라. 너 그거 안 하니까 되게 나쁜 거다. 동물을 학대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식당엔 다 같이 가요, 저는.
저를 생각하지 그냥 별로 얘기 안 하고 그냥 같이 가요. 근데 제가 안 먹는 걸 보면 반드시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그냥 하죠. 이렇게 해서 저는 제 직업상 먹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냥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하지는 않아요. 논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논쟁으로 진짜 반감을 많이 얻긴 하는데 네. 저는 사실 이게 저희만 좋아한다고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대부분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반감보다는 이제 좀 같이 가는 방향으로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맞아요. 그래서 뭐 동물복지 농장 인증제도 되게 한계는 많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해라. 네네. 제발. 그리고 지금 이제 서서히 기준을 높여가는 게 오히려 그리고 저는요, 요즘에 이번에 동물복지 교수법 네. 세미나를요, 거의 네. 못 들었어요. 왜냐면 7일하고 8일하고 제가 양쪽 다 지역 활동이 있고 또 8일에는 또 그 가족 행사가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제가 거의 못 들었는데 네. 제가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들은 내용만 보면 네.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약간 과학을 인문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세션을 제가 들었는지 되게 좋았어요, 저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면 덜 들어서 좋았을 수는 있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책으로 나눠주면 잘 안 보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복지에 관련된 주제를 쭉 한번 훑어서 들어보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네. 네, 다 들으셨으면 되게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이것도 계속 유튜브를 만들어서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백날 던져줘도 안 읽으니까 차라리 그쵸? 듣는 게 낫겠다. 그리고 영상을 올려놓으면 이게 알고리즘에 걸려가지고 계속 조회수는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누군가 또 보고 하니까. 음. 저는 그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배우는 느낌이라 네.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하셨어요, 혜진 선생님은? 네, 한예진 선생님이랑 다 네, 들으셨어요? 네, 저는 다 들었는데 이제 제가 배웠을 때는 제가 직접 이것저것 찾아가서 농장동물 하는데 따로 가서 배우고 이랬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처음부터 설명을 해주시니까 오히려 이 교과서적으로 배우는 느낌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하여튼 저는 내용들 중에서 되게 좀 새롭고 신선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객관적으로 우리가 반려동물 키우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이 있었어요. 네. 정말 계속 개량하다 보니까 네. 반려동물들이 계속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 얘기하고, 또 하나는 닭에 대해서 품종 개량이 계속 살찌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연고라가 계속 진행되고 네네. 그런 이야기들 네. 되게 좋았고, 그리고 한 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좀 복지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그 복지가 취해지지 않은 동물을 비행소년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 표현이 저는 되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비행 청소년이라 그랬나,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나쁜 짓을 한다는 거죠. 복지를 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네. 병도 옮기고 뭐 건강도 저해시키고 뭐 그런 얘기를 막 그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수정님인가 그분이 네. 네. 그래서 되게 뭐죠? 부분적으로 되게 저는 좋았어요. 막 과학자들이 막 수치와 이런 그런 거에 근거해서 막 하는 얘기만 듣다가 좀 인문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좋더라고요. 복지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과학의 인문화. 과학의 인문학 맞아요. 네. 동물 복지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복지와 윤리의 차이는 뭘까요, 대표님? 윤리는 철학의 영역인 거고, 복지는 음. 과학을
과학을 인문학적으로 풀어낸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윤리는 이제 모든 것에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맞아요. 기본이 되고, 과학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원리와 적용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네네. 왜 저 자체가 참 동물을 신경 써야 그게 되는가? 분류가 잘 안 돼가지고 한번 어,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 우리에게 동물이 문제가 되는가? 왜 동물을 배려하는가? 왜 동물을 이렇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 그쵸. 윤리학이니까. 제 그 강의 때 칸트의 의무론이라는 게 결국에 그 권리론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배려해야 되는 대상이 인간에서 동물로 확대된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 칸트가 썼던 그런 사실 뭐 동물에 대해서 크게 막 큰 얘기를 한 건 아닌데 굉장히 고심한 흔적이 보여요. 뭐 이거 학대하는 건 정말 안 될 것 같고 정말 나쁜 거긴 한데 그걸 자기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확대가 돼서 이제 동물로 확대가 됐고, 그게 이제 톰 리건 같은 사람들이 동물로 확대해서 그걸 적용한 거고. 그러면 왜 동물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느냐? 이게 윤리학의 기본적인 생각인 거고, 그러면 동물한테 신경 쓰면 어디까지 신경을 써야 되지?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되지? 그게 이제 복지고 과학이겠죠. 그래서 톰 리건, 피터 싱어 부분도 너무 오래 그 분류에 우리가 고착돼 있고, 동물 실험 윤리도 3R에 너무 고착돼 있고, 진전이 너무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진전시키는 게 철학자들의 임무죠. 근데 제가 보니까 과학을 모르면 철학도 못해요. 그 사람들이 동물 실험 맞아요. 평가 계획서를 볼 때 맞아요. 윤리적 평가, 과학적 평가가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학을 모르면 윤리적 평가를 못해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알아야지 이게 옳다 그르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기본적인 과학적인 어떤 거는 좀 알고 있어야 그걸 윤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 비슷한 게 반려동물 윤리 쪽을 배웠을 때 네, 덕 윤리라고 있었는데, 네, 이게 뭐 측은지심 뭐 덕이 있어라 이건데, 여기서 무조건 그게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덕이 있는 자가 아니라 음, 그 상태에서 그 동물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어디까지 돌봐야 되는지 이걸 자세히 아는 사람이 오히려 진정으로 덕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덕 윤리 쪽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윤리를 진짜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진짜 어디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음, 네. 이게 정말 일본 같은 나라는 그런 것들이 되게 정량적으로 잘 돼 있는 게, 그 동물 애호법인가 그런 걸 보면요, 거기 하위 법령에 그런 게 나와 있대요. 그러니까 펫샵의 직원이 네, 한 마리당 그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30 몇 분이래요. 네, 그러면 근무 시간 네, 곱하기 네, 30 몇 분 하면 마리수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마리수 이상을 거기에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정말 저는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엄청 동물 실험이 늘어났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인력 그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실험실에.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동물 사육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는데도 인력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그 인력들이 하루에 얼마어치씩 동물을 사육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이러는 게 없나요? 그랬더니 정말 제가 한심한 질문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진짜 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없을걸요, 우리나라에? 없더라고요. 우리 네, 저기도 없잖아요. 펫샵 같은 데도 그런 거 없잖아요. 없죠. 일본 사람들이 디테일에 강해요. 네. 저는 그런 쫌스러움은 필요한 것 같아요. 쫌스럽다 그러잖아요. 네.
누가 인제 그 일본에 있는 실험기관에 가본 친구한테 들었는데 되게 건물은 허술하대요. 되게 조그맣고. 근데 SOP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 와. 그게 우리나라하고 이제 그 우리나라 참 선진국이 되게 글렀다. 이런 생각을 한 게 그 옛날에 그 이국종 교수님이 어디 나와 가지고 강의하실 때 그 얘기했거든요. 영국에 가서 공부하셨는데 그 영국에서 그 뭐지? 중증 외상 센터 거기서 일했을 때 정말 건물이 200년 된 거라서 막 비 오면은 막 비도 새고 막 이러는데 그 안에서 그 지키는 원칙이라는 건 너무나 확실하게 다들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겉만 번지르르 하고 진정으로 지켜야 되는 거는 안 지킨다는 거죠. 아, 맞아요. 그거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제가 연구원으로 일했을 때 SOP는 잘 만들어 놨는데 그걸 네. 지키질 않아요. 그냥 아. 교과서처럼 만들어 놓고 그냥 만들고 우린 이제 됐어 이러고 끝나더라고요. 아. 아 내가 어디서 그거 봤는데 내가 어디 출처를 제가 까먹었는데 한국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이런 영상 제목을 내가 썸네일에 그거 있는 거 봤는데 되게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법을 맞아요. 예, 걸리지만 않으면 되지. 지키는 사람이 약간 조금 좀 덜 눈치 봐야 나갔다. 되잖아요. 지키는 사람이 눈치 봐야 되잖아요. 그쵸. 덜 나갔다. 쟤는 왜 이렇게 꽉 막혔다. 네, 맞아요. 꽉 꽉 막혀 그냥. 막혔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 다음에는 그러면 뭐 해요? 언제 뭐 해요? 일요일 날 저녁에 그냥 계속 할까요? 네, 너무 좋아요. 네네. 이거 계속 남았을 때 엄청 뒤에 많아요. 영국 법도 그렇고 유럽연합 법도 그렇고. 7시 괜찮으세요? 네. 저는 괜찮은데. 네. 네. 예진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저는 일요일이 더 편해요. 아, 좋네요. 저도 이 시간이 딱 좋더라고요. 네. 그 일요일 날 7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려요. 재밌어요. 네. 저도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네. 저희 오프라인으로도 한번 모여요. 네. 네. 그래야죠. 감사합니다. 네. 네.